합정동 골목이 새벽빛을 머금기 시작하는 시각은 언제나 오전 5시 40분쯤이었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포대교를 넘어 좁은 골목들 사이를 파고들면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의 유리 외벽이 그 빛을 받아 은빛으로 물들었다. 빌딩 꼭대기층 창문에는 손바닥만한 금박 글씨가 새겨진 간판이 하나 있었다. 강역탐정사무소.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그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에 나는 그날 아침 6시 정각에 사무소에 도착했다. 커피 2잔을 들고 유리문을 어깨로 밀어 열었을 때 강혁은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정확히는 책상 앞에 앉아서 빈 모니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탐정님. 또 밤새우셨어요? 이에나가 커피 한 잔을 책상 모서리에 밀어놓으면서 물었다.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허공 어딘가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나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세종 단말기를 켰다. 세종은 강혁 탐정사무소가 자체 도입한 최신 버전의 인공지능 시스템이었다. 국내 최고의 슈퍼컴퓨터 성능을 탑재한 AI 로봇으로 법화학 데이터베이스부터 위성 이미지 분석까지 무엇이든 처리했다. 이에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가볍게 두드리자 세종의 화면이 부드럽게 밝아졌다. 탐정님. 이에나가 다시 불렀다. 강혁이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 밑에 얕은 그림자가 졌다.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애나 씨, 이거 봐요. 강혁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다. 이에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앞으로 다가갔다. 화면에는 이메일 하나가 열려 있었다. 발신자는 이나경. 수신 시각은 새벽 2시 37분이었다. 이메일 본문은 짧았다. 탐정님, 저 이나경인데요. 우리 오빠 이주환 씨 좀 찾아주세요. 사흘째 연락이 안 돼요. 오빠 방이 서울 은평구 히코리로 오피스텔 301호인데 거기 사람들이 이상한 것 같아요. 저 너무 무서워요. 제발요. 이에나가 이메일을 읽고 나서 고개를 들었다. 이주환 씨 실종 신고는 경찰에 했나요? 했대요. 경찰은 성인 실종이니까 48시간 지켜보자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이미 사흘이 지났다고요? 그래요. 이에나가 팔짱을 꼈다. 히코리로, 은평구에 그런 이름의 도로가 있었나요? 강혁이 마우스를 움직였다. 세종 단말기에서 검색 결과가 즉시 표시되었다. 은평구 수색동 일대에 조성된 신식 외국어 도로명 중 하나였다. 2015년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당시 영미식 도로명을 시범 도입하면서 생겨난 이름이었다. 오피스텔 건물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히코리 빌리지라고. 1층에서 4층까지는 외국계 학원이 들어와 있고 5층부터 12층이 주거 공간이에요. 관리인이 따로 없고 입주민 자치로 운영되는 구조래요. 강혁이 화면을 스크롤했다. 히코리 빌리지 공식 홈페이지가 떴다. 외국어 어학원 입주 광고와 함께 오피스텔 임대 홈페이지가 함께 구성된 사이트였다. 월세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65만 원. 서울 기준으로는 저렴한 편이었다. 학생들이 많이 살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강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에나가 자리로 돌아가 세종 단말기에 이나경의 이름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이나경 씨 신원부터 확인할게요. 세종의 처리 속도는 빨랐다. 이나경, 만 24세, 현재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민등록, 직업은 대학원생. 이주환의 친동생, 이주환은 만 28세, 현재 주민등록 주소는 은평구 수색동 히코리 빌리지 301호, 직업은 그래픽 디자이너, 프리랜서, 전과 없어요. 이주환 씨 두 분 다 깨끗해요. 이에나가 보고하듯 말했다. 강혁이 일어섰다.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팔을 끼우면서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합정동 골목에 아침 햇살이 깔리기 시작했다. 가봅시다. 지금 바로요? 의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장을 보는 거예요. 이에나는 이미 일어서고 있었다. 히코리 빌리지는 은평구 수색동 끄트머리에 있었다. 수색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였다. 주변에 재개발이 한창인 낡은 주택가가 이어졌고 그 사이에 홀로 새 건물처럼 서 있었다. 외벽은 흰색 타일로 마감되어 있었고 정문 위에 영문으로 히코리 빌리지라고 새겨진 금속 로고가 붙어 있었다. 강혁과 이에나가 도착했을 때는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정문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키가 작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이나경이었다. 탐정님이세요? 이나경이 이해나를 향해 물었다. 저는 이해나 연구원이고 이쪽이 강혁 탐정님이에요. 이해나가 자연스럽게 대뱉다. 이나경이 강혁을 바라보았다. 강혁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마지막으로 연락된 게 사흘 전이에요. 문자 한 통 보냈는데 내용이 이상했어요. 이나경이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다. 나경아, 나 이 동네 사람들 좀 이상한 것 같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강혁이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발신 시각은 사흘 전 오후 11시 22분. 이 문자 이후로 연락이 없었어요? 네. 다음 날 아침에 제가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고 그 이후로 계속 전화기가 꺼져 있었어요. 오빠 방에는 들어가 봤어요? 관리 사무소가 없어서요. 비밀번호도 몰라요. 강혁이 건물 정문을 바라보았다. 입주민 중에 아는 사람은 없어요? 오빠 친구는 아닌데 같은 층에 사는 분이 연락처를 줬어요. 허남준 씨라고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이해나는 이미 세종 단말기 앱으로 히코리 빌리지 층별 입주자 정보를 조회하고 있었다. 세종은 빌딩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3층 입주자 명단을 추출했다. 3층 입주자 301호 이주환, 302호 허남준, 303호 최세라, 304호 박준혁, 305호 공실. 예명이 같은 층에 살고 있네요. 이해나가 말했다. 강혁은 건물 정문을 밀고 들어갔다. 로비는 넓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2대가 정면에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우편함이 층별로 나열되어 있었다. 강혁이 우편함을 한 차례 훑었다. 301호 우편함에 광고 전단지 3장과 소포 1개가 꽂혀 있었다. 소포 발송 날짜는 나흘 전이었다. 사흘 동안 아무도 꺼내지 않은 우편물이었다. 강혁이 무릎을 굽혀 소포 발송인을 확인했다. 이주환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어머니가 보낸 소포가 나흘째 쌓여 있어요. 그가 이나경을 향해 말했다. 이나경의 표정이 굳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렸다. 복도는 조용했다. 301호 앞에 섰다. 강혁이 문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잠겨 있었다. 도어록 패널에 붉은 LED가 깜빡이고 있었다. 강혁이 복도를 훑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강력계 시절부터 몸에 밴 버릇이었다. 현장에 들어서면 3가지 순서로 단서를 포착했다. 있는 것, 고요함, 복도 전체가 너무 조용했다. 아침 8시가 넘었는데 어느 방에서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없는 것, 냄새.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냄새가 없었다. 복도에서 맡을 수 있는 생활의 냄새가 전혀 없었다. 어색한 것, 301호 문틀 아래의 틈새. 그 틈새에서 무언가가 삐져나와 있었다. 강혁이 무릎을 굽혔다. 흰 종이 한 장이 문 아래로 절반쯤 밀려 나와 있었다. 그가 손가락으로 종이를 조심스럽게 끌어냈다. A4 용지 절반 크기의 메모지였다. 거기에 볼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걸 발견했어. 어젯밤에 보고 말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서워. 강혁이 종이를 들고 일어섰다. 이해나가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필체 분석 요청해요? 그리고 지문 채취도 나중에. 강혁이 303호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최세라였다. 만 27세,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였다. 잠을 방금 깬 얼굴이었다. 누구세요? 강혁 탐정사무소입니다. 옆방 이주환 씨 건으로 방문했어요.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최세라의 얼굴에 무언가 스치고 지나갔다. 경계심이었다. 그녀가 문을 더 이상 열지 않았다. 손으로 문을 틀어쥐고 있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주환 씨를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예요? 기억 안 나요? 사흘 전 밤 11시쯤에 복도에서 보셨을 가능성은요? 최세라가 강혁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이해나가 포착했다. 없어요. 문이 닫혔다. 강혁이 302호를 두드렸다. 허남준이 나왔다. 만 30세.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강혁을 보자마자 문을 활짝 열었다. 탐정님이시죠? 이나경 씨한테 연락받았어요. 들어오세요. 세 사람이 허남준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작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벽 한쪽에 기타가 세워져 있고 책상 위에 음악 관련 악보들이 쌓여 있었다. 허남준은 인디밴드 기타리스트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주환 씨 마지막으로 본 게 사흘 전 밤이에요.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굉장히 긴장해 보였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인사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 이후로 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밤 12시쯤에 뭔가 털썩 쓰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때는 별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이후로는요,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그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저도 바빠서 강혁이 방 안을 훑으면서 물었다. 이 건물에 이상한 점 느낀 적 있어요? 허남준이 잠시 망설였다. 뭔가 자꾸 없어지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제 샴푸였는데 그 다음엔 우산이었고 공용 공간에 두면 없어져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사는 사람들 다 그래요. 뭔가 없어진다고요? 네. 그냥 돈 아닌가 싶었는데 없어지는 게 너무 뒤죽박죽이에요. 샴푸 하나 없어지고, 그 다음엔 우산이고, 그 다음엔 1층 세탁실에 있던 세제가 통째로 없어지고, 패턴이 없어요. 강혁과 이해나의 시선이 마주쳤다. 강혁은 304호 문 앞에서 멈추었다. 박준혁, 이해나가 세종으로 확인해 두었던 이름이었다. 노크를 3번 했다. 대답이 없었다. 강혁이 2번 더 두드렸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경찰복을 입은 2사람이 복도로 들어섰다. 그 뒤로 사복 차림의 남자가 따라 들어왔다. 사복 남자는 강혁을 알아보았다. 강혁 씨? 오우현 경위님, 서울 은평경찰서 강력계 오우현 경위였다. 강혁이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 있을 때 같이 일했던 후배였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히코리 빌리지 301호 이주한 씨 실종 의뢰 받았어요. 경위님은요? 오우현의 표정이 굳었다. 이주한 씨 관련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오늘 새벽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 건물 4층 공용 옥상에서 시신이 발견됐거든요. 이해나의 손가락이 멈추었다. 누구요? 신원 확인 중이에요. 지금 올라가 보려던 참이에요. 강혁이 오우현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다. 이해나와 이나경도 탔다. 이나경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다. 4층 복도 끝에 비상구 문이 있었다.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이었다. 경찰이 설치한 과학수사대 출입 통제선이 계단 입구를 막고 있었다. 오우현이 강혁을 바라보았다. 강혁이 이나경을 향해 말했다. 이나경 씨는 여기서 기다려요. 그가 이해나와 함께 통제선 안으로 들어섰다. 옥상은 좁았다. 에어컨 실외기들이 줄지어 서 있는 가운데 한쪽 구석에 경찰 감식반이 모여 있었다. 하얀 천이 바닥에 덮여 있었다. 오우현이 감식반 책임자에게 눈짓했다. 천이 젖혀졌다. 이해나가 시신을 보았다. 남자였다. 만 28세쯤으로 보이는 체격, 얼굴에 타박상이 있었다. 목에 묶인 끈이 이미 풀려 있었다. 손바닥 안쪽에 작은 상처들이 여럿 나 있었다. 이해나가 무릎을 꿇고 시신 옆에 앉았다. 그녀는 라텍스 장갑을 꺼내 꼈다. 자신의 왕진 가방에서 루미놀 검사 키트를 꺼냈다. 손바닥 상처가 방어흔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방어흔이 아니면요? 오우현이 물었다. 사망 전에 난 상처예요. 이미 굳어 있어요. 표피 상처 형태도 달라요. 이건 무언가를 강하게 잡으면서 생긴 흔적이에요. 강혁이 시신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았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있는 것. 시신 옆에 떨어진 물건 하나. 얇은 USB 드라이브였다. 없는 것. 신발. 양말 발이 보이는 맨발이었다. 비상구 계단에 신발이 없었다. 어색한 것. 에어컨 실외기 뒤쪽에 흙 묻은 자국. 누군가 거기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을 자국이었다. 옥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였다. 강혁이 USB 드라이브를 증거 봉투에 집어달라고 감식반에 요청했다. 신원 나왔어요? 아직이에요. 이해나가 시신의 발목 부분을 살폈다. 문신이 있어요. 왼쪽 발목 안쪽에 작은 문신이 있었다. 점 3개가 역삼각형 모양으로 찍혀 있었다. 아마추어 문신처럼 보였다. 바늘로 직접 찍은 것 같은 거친 형태였다.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세종한테 문신 패턴 데이터베이스 조회 요청해줘요.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이고 폰을 꺼냈다. 옥상에서 내려오면서 강혁이 오우현에게 물었다. 시신 발견 신고자가 누구예요? 오전 6시에 익명으로 119 신고가 들어왔어요. 신고자 목소리는 젊은 남자였다고 해요. 강혁이 멈추었다. 익명 신고. 네. 신고자가 시신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옥상은 건물 입주민만 올 수 있는 구조예요? 오우현이 잠시 생각했다. 지금까지 그 부분을 생각 못했네요.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주한이었다. 이나경은 복도에 주저앉았다. 이해나가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어깨를 감쌌다. 강혁은 복도에 서서 3층 각 호실의 문들을 바라보았다. 301호, 302호, 303호, 304호. 문 하나가 열렸다. 304호였다. 박준혁이 나왔다. 그는 강혁을 보자마자 굳어졌다. 경찰이에요? 탐정이에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박준혁이 복도에 선 채로 팔짱을 꼈다. 만 32세. 의외로 젊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과 바른 자세가 군인 출신 같은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주한 씨 아세요? 그냥 같은 층에 사는 사람이요. 가깝게 지냈어요? 아니요. 이주한 씨 사흘 전에 복도에서 보셨어요? 박준혁이 잠시 뜸을 들였다. 기억 안 나요. 강혁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박준혁 씨, 이주한 씨가 오늘 새벽에 이 건물 옥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어요. 박준혁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표정이 지워지는 방식이 이상했다. 충격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다.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 놀란 척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의 반응이었다. 모르는 일이에요. 그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강혁이 이해나를 불렀다. 박준혁 씨 신원 조회해줘요. 이해나가 이나경에게 음료수를 쥐어주고 일어섰다. 세종 앱을 열었다. 박준혁, 만 32세. 현재 무직, 이전 직장은 IT 스타트업, 사업 실패 후 퇴직. 히코리 빌리지 304호 입주 기간 1년 3개월. 전과 있어요? 없어요? 깨끗해요. 강혁이 다시 복도를 훑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복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CCTV가 있었다. 2대. 복도 양끝에 각각 하나씩. CCTV 확인해야겠어요. 오우현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요청했어요. 건물 관리 회사에서 영상 제공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발부받는 중이에요. 강혁이 시계를 보았다. 오전 9시 반이었다. 그의 폰이 울렸다. 형 강민혁이었다. 혀가. 은평경찰서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 네가 거기 있다고? 강민혁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검찰청 고위 간부다운 어조였다. 응, 형. 사망자 나왔어. 알아. 신원 확인됐고 영장 발부는 내가 빠르게 처리할게. 감사해요, 형. 혀가. 이 건물 관련해서 미리 귀띔해 줄 게 있어. 히코리 빌리지 운영 법인 쪽을 강남지검에서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었어. 자금 흐름 쪽으로. 강혁이 좁아지는 눈으로 복도 끝을 바라보았다. 언제부터요? 한 달 전쯤. 아직 초동 단계야. 자세한 건 내가 파일 넘겨줄게. 통화가 끊겼다. 강혁이 이해나를 불렀다. 애나 씨. 히코리 빌리지 운영 법인 조회해줘요. 이해나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세종이 법인 등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 결과가 나왔다. 히코리 빌리지 운영 법인, 상호명 히코리 에셋, 대표이사 노정인, 만 54세. 법인 설립일 2020년 7월, 자본금 5억 원. 노정인 씨 신원 더 조회해요? 세종이 추가 정보를 가져왔다. 노정인, 이전 이력의 소규모 부동산 법인 2군데, 2군데 모두 폐업. 세금 체납 이력 있음. 현재 채무 관계 조회 중. 어떤 사람인지 만나봐야겠어요. 이해나가 말했다. 노정인 씨 연락처 있어요? 히코리 에셋법인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해나가 전화를 걸었다. 1번, 2번.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다. 3번째에 자동응답 메시지로 넘어갔다.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직접 찾아가요. 히코리 에셋 법인 주소는 마포구 공덕동이었다. 강혁과 이해나가 탄 무인 승용차가 북부 간선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동안 이해나는 세종에게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있었다. 세종. 이주한 씨 핸드폰 최근 위치 마지막 기록 뽑아봐. 세종이 통신사 기지국 데이터를 요청 처리했다. 수십 초 후 결과가 나왔다. 이주한 씨 핸드폰 마지막 활성 기록은 사흘 전 오후 11시 29분. 위치는 히코리 빌리지 건물 내부. 이후 전원 꺼짐. 오후 11시 29분. 강혁이 중얼거렸다. 이나경에게 받은 문자 발신 시각이 오후 11시 22분이었다.
문자를 보내고 7분 후에 핸드폰 전원이 꺼졌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었다. 옥상에서 발견된 USB 감식 요청은요? 송태풍 박사님한테 이미 전달했어요. 오후에 결과 나올 것 같아요. 차가 공덕동에 접어들었다. 히코리 에셋 주소지는 낡은 오피스 건물이었다. 3층 사무실이었다. 계단을 올라가니 철제 문이 잠겨 있었다. 강혁이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인기척이 났다.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소리, 서랍 여닫는 소리.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였다. 강혁 탐정사무소입니다. 노정인 씨 계세요? 문이 열렸다. 노정인이 아니었다. 젊은 여성이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다. 얼굴이 창백했다. 노 대표님은 어제 나오지 않으셨어요. 어제 이후로 연락이 안 돼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혁이 사무실 안을 훑었다. 사무실은 작았다. 책상 2개, 파일 캐비닛 3개. 창문에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다. 노정인의 책상 위가 이상했다. 책상 위에 쌓여 있어야 할 서류들이 없었다. 책상 표면이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하지만 책상 옆 쓰레기통 안에는 서류 봉투 빈 것들이 구겨진 채 여러 개 들어 있었다. 누군가 서류를 빼서 봉투에 담아 가져갔다는 뜻이었다. 이에나가 캐비닛을 살폈다. 2번째 캐비닛 서랍이 비어 있었다. 노정인 씨 개인 연락처 있어요? 여성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번호를 불러주었다. 이에나가 받아 적었다. 밖으로 나오면서 강혁이 말했다. 노정인 씨도 사라졌어요. 이주한 씨가 발견한 게 노정인 씨와 관련된 건 아닐까요? 강혁이 걸으면서 대답했다. 이주한 씨가 문자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것 같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 그래요. 그런데 히코리 빌리지에서 뭔가 자꾸 없어진다는 말도 들었어요. 이에나가 멈추었다. 허남준 씨가 한 말이요. 없어지는 것들의 패턴이 없다고 했어요. 샴푸, 세제.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사라진다고. 이에나가 눈을 가늘게 뜨고 강혁을 바라보았다. 탐정님, 물건이 사라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요? 강혁이 이에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물건이 사라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사라지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었다. 누군가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혹은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사라진 물건들 중에 진짜 중요한 물건이 하나 끼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후 2시 강혁 탐정사무소 50층으로 돌아온 2사람을 맞이한 것은 송태풍 박사였다.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인 그는 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키가 크고 눈이 작았다. 평소에 실험복을 입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다. USB 분석 결과 나왔어요. 실험실 안으로 들어서면서 그가 말했다. 조수 나정희가 컴퓨터 화면 3개를 동시에 열어놓고 정리하고 있었다. USB 안에 파일이 3개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엑셀 파일인데 숫자 데이터예요. 2번째는 PDF 파일. 3번째는 암호화된 이미지 파일이에요. 엑셀 파일 내용이 뭐예요? 처음에는 단순 회계 장부처럼 보였는데 세종이 분석했더니 단순 회계가 아니에요. 금액이 너무 불규칙하고 항목 이름이 이상해요. 암호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내용을 해석하려면 키가 필요한 구조예요. 나정희가 PDF 파일을 열었다. 2번째 파일이 더 중요해 보여요. 화면에 문서가 펼쳐졌다. 히코리 빌리지 입주민 명단이었다. 그런데 일반 명단이 아니었다. 이름 옆에 각 입주민에 대한 메모가 달려 있었다. 메모의 내용은 입주민 개인 신상 정보였다. 가족관계, 학력, 일부 금융정보. 강혁이 목록을 스크롤했다. 이주환 301호. 그래픽 디자이너, 프리랜서, 누이 이나경, 의뢰인과 접촉 가능성, 감시 요망. 강혁이 멈추었다. 의뢰인과 접촉 가능성. 그가 이에나를 바라보았다. 이주한 씨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누군가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뢰인이 누구예요? 히코리에셋의 의뢰인이 따로 있어요? 송태풍이 말했다. 그 부분을 세종이 지금 추적하고 있어요. 히코리에셋 법인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고 있는데 한 개인 계좌로 돈이 모이고 있어요. 계좌 명의는 확인 중이에요. 이에나가 암호화된 이미지 파일을 클릭했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다. 세종. 이미지 파일 복호화 시도해. 세종이 작업을 시작했다. 연산 처리 상태바가 서서히 차기 시작했다. 강혁이 실험실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갔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그가 유리창 앞에 서서 강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주환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발견한 것을 USB에 담아서 몸에 지니고 있었다. 사흘 전 밤 11시에 여동생에게 문자를 보내고 7분 후에 핸드폰이 꺼졌다. 다음 날 새벽에 옥상에서 발견되었다. 옥상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흔적. 그것은 누군가가 이주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아니면 이주환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 신발이 없었다. 방어은이 아닌 손바닥 상처. 무언가를 강하게 잡으면서 생긴 흔적. 강혁이 눈을 감았다. 옥상 에어컨 실외기 사이 이주환이 거기 숨어서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누군가에게 발각되었다. 문이 열렸다. 이해나였다. 탐정님. 세종이 계좌명에 확인했어요. 누구예요? 노정인이요. 그런데 노정인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더 상위 계좌가 있어요. 그 계좌 명의가. 이해나가 잠시 멈추었다. 최세라예요. 강혁과 이해나가 다시 히코리 빌리지에 도착한 건 오후 5시였다. 오우현 경위가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CCTV 영상 확보했어요. 내용이 어때요? 문제가 있어요. 사흘 전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에 3층과 옥상 계단 CCTV 영상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어요. 강혁이 한 박자 멈추었다. 삭제가 아니라 덮어쓰기? 기술팀이 확인했는데 삭제가 아니라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덮어쓰기 했대요.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방식이에요. 이해나가 세종 앱을 열었다. 최세라 신원 조회 결과 추가 내용이 나왔어요. IT 회사 퇴직 이력이 있는데 퇴직 전 직책이 네트워크 보안 엔지니어예요. 강혁이 엘리베이터를 탔다. 3층에서 내려 303호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오래 기다렸다. 오우현이 뒤에서 공식 신분증을 들고 섰다. 문이 열렸다. 최세라는 화장을 지운 얼굴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가 강혁과 오우현을 번갈아 보았다. 들어오세요. 세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오전보다 달라진 게 있었다. 책상 위에 있던 노트북이 없었다. 빈 충전 케이블만 남아 있었다. 이해나가 눈치챘다. 강혁이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최세라를 바라보았다. 노정인 씨 어디 있는지 알아요? 최세라가 눈을 깜빡였다.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최세라 씨 계좌에서 노정인 씨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내역이 있어요. 히코리에셋의 실질적인 자금 공급자가 최세라 씨예요. 최세라의 얼굴이 굳었다. 변호사 선임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건 물론 권리예요. 하지만 지금 이 건물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최세라 씨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지금 말해줄수록 최세라 씨한테 유리해요. 오랜 침묵이 흘렀다. 최세라가 방바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사람 죽이는 것과 관련이 없어요. 그럼 관련된 게 뭔지 말해요. 히코리 빌리지는 저한테 필요한 장소예요. 특정 인물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 신분 조회가 깔끔한 사람들. 자기 일에 바빠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사람들. 왜요? 최세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데이터요. 저는 데이터 수집 사업을 해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데이터예요? 생활 패턴 데이터예요.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자는지, 뭘 먹는지, 어디를 가는지, 인터넷에서 뭘 검색하는지. 이 빌딩 전체 와이파이와 IoT 장비들이 제가 운영하는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고 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다. 입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아니요. 이해나가 양팔을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폰이 건물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었다. 데이터를 어디에 팔아요? 마케팅 회사들, 몇몇 보험사, 의뢰하는 곳이 다양해요. 이주환 씨가 이걸 알았어요? 최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IT 쪽 배경이 있는 사람이에요. 빌딩 네트워크를 직접 분석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발견하고 서버 접속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알람이 떴어요. 이주환 씨가 알람을 트리거했군요. 네.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최세라 씨가 이주환 씨를 만났어요? 최세라가 고개를 저었다. 그 대답이 강혁에게는 중요했다. 만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주환 씨를 만나지 않았어요. 노정인한테 처리하라고 했어요. 처리란 게 어떤 의미예요? 설득하거나 적당히 입막음하거나.
저는 폭력을 쓰라고 한 적 없어요. 노정인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되니까. 이해나가 앞으로 나섰다. 최세라 씨, 노트북은 어디 있어요? 최세라가 책상 쪽을 보았다. 빈 충전 케이블, 분실했어요. 이해나의 눈이 좁아졌다. 언제요? 오늘 오전에요. 강혁이 304호 문을 다시 두드린 건 저녁 7시였다. 이번에는 오우현이 공식 영장을 가지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박준혁이 재킷을 입은 채 섰다. 외출하려는 사람의 차림이었다. 가려던 중이었어요? 강혁이 물었다. 박준혁이 대답하지 않았다. 들어가도 될까요? 오우현이 영장을 내밀었다. 박준혁이 비켜섰다. 방 안에 들어서면서 강혁이 습관적으로 훑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있는 것, 침대 위에 여행 가방, 열린 채로 옷이 반쯤 넣어져 있었다. 없는 것, 개인 서류,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 어색한 것, 쓰레기통 안에 뭔가 불에 탄 흔적이 있는 종이 조각들, 재가 남아 있었다. 이해나가 쓰레기통 앞에 쪼그려 앉았다. 세종 앱으로 사진을 찍었다. 박준혁 씨, 오늘 어디 가시려고 했어요? 개인 일정이에요. 강혁이 여행 가방을 가리켰다. 짐을 싸고 있었군요. 박준혁이 대답하지 않았다. 이주한 씨 USB 아세요? 박준혁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몰라요. 이주한 씨 방에서 뭔가 가져간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강혁이 천천히 방 안을 걸었다. 침대 아래를 들여다보았다. 화장실 문을 열었다. 세면대 선반에 상처 치료용 거즈가 있었다. 최근에 사용한 흔적이 있었다. 손 어디 다쳤어요? 박준혁이 왼손을 몸 뒤로 넣었다. 너무 빠른 반응이었다. 오우현 경위님, 강혁이 불렀다. 오우현이 박준혁에게 다가갔다. 왼손 좀 보여주시겠어요? 박준혁이 한 박자 버티다가 손을 내밀었다. 왼손 손바닥에 거즈가 감겨 있었다. 이해나가 일어섰다. 옥상에서 발견된 이주한 씨 손바닥 상처. 무언가를 강하게 잡으면서 생긴 상처라고 했잖아요. 그녀가 강혁을 바라보았다. 맞아요. 이주한 씨가 무언가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강혁이 박준혁을 바라보았다. 이주한 씨가 탐정님 손목이나 팔을 잡았던 거 아닐까요? 이해나가 말했다. 박준혁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나가요. 왜 이주한 씨를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나가라고요. 오우현이 박준혁의 팔을 잡았다. 박준혁 씨, 지금 이 자리에서 임해 동행 요청드립니다. 경찰서 조사실, 강혁은 벽 한쪽에 서서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박준혁이 조사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팔짱을 끼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해나가 옆에서 말했다. 세종이 소각된 종이 조각 복원했어요. 완전히는 아닌데 일부 텍스트가 살아났어요. 그녀가 폰 화면을 내밀었다. 불에 탄 종이에서 복원된 텍스트 조각이었다. 단어들이 군데군데 끊겨 있었다. 수령 완료, 잔금, 노정인, 처리, 다음 목표. 강혁이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수령 완료, 잔금, 노정인.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준혁이 노정인한테 돈을 받은 거예요. 일을 하고 이주한 씨를 처리하는 일을요. 강혁이 조사실 유리를 바라보았다. 박준혁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아직 뭔가 빠진 게 있어요. 강혁이 말했다. 노정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것도 있는데 이주한 씨가 발견한 것의 실체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USB 안에 암호화된 이미지 파일.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폰이 울렸다. 송태풍 박사였다. 강혁 씨, 이미지 파일 복호화됐어요. 뭔데요? 사진들이에요. 히코리 빌리지 입주민들 사생활 사진이에요. 몰래 찍은 거예요. 각 방 안에 설치된 IoT 카메라에서 추출한 것 같아요. 사진이 수백 장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송태풍이 잠시 멈추었다. 특정 인물 사진이 유독 많아요. 박준혁 씨 방에서 찍힌 사진들인데 박준혁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 서류를 주고받는 장면, 그 서류가 뭔지 알아요? 세종이 이미지 속 텍스트를 확대 분석했어요. 계약서 형태예요. 서명란에 이름이 보여요. 누구예요? 노정인이에요. 그런데 노정인 위에 연대보증인 이름이 있어요. 강혁이 조용히 기다렸다. 최세라예요. 그런데 최세라 위에 진짜 배우가 있어요. 이 계약서에 서명한 실제 발주인 이름이 누구예요? 이봉준이요. 강혁이 눈을 감았다.
이봉준. 이해나가 즉시 세종으로 검색했다. 이봉준, 만 58세. 부동산 데이터 회사 빌리지 데이터 솔루션 대표. 코스닥 상장 예정 기업. 현재 IPO 준비 중. 추정 자산 2천억 원대. 이봉준의 얼굴 사진이 화면에 떴다. 주간지 인터뷰 사진이었다. 회색 양복, 단정한 헤어스타일.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다. 데이터 회사 대표야. 강혁이 중얼거렸다. 히코리 빌리지가 개인 생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험 장소였군요. 이해나가 말했다. 코스닥 상장에 필요한 데이터셋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주한 씨가 그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발견했다. 이봉준 입장에서는 IPO 전에 이 사실이 새나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강혁이 유리창을 통해 박준혁을 바라보았다. 박준혁이 이봉준의 사람이에요. 그럼 박준혁은 처음부터 이봉준이 히코리 빌리지에 심어놓은 감시자였던 거예요? 강혁의 형 강민혁으로부터 전화가 온 건 밤 10시였다. 혁아, 노정인 찾았어. 어디요? 인천공항 출국 대기 중이야. 출국 금지 조치 방금 처리했어. 거기 있는 은평서 형사들한테 연락했으니까 인천으로 가야 할 것 같아.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이해나는 이미 무인 승용차 앱을 열어서 인천공항 경로를 설정하고 있었다. 차가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강을 건너 서쪽으로 향했다. 이해나가 말했다. 오늘 사건 전체 타임라인 정리해 볼게요. 이봉준이 빌리지 데이터 솔루션 IPO를 위해 히코리 빌리지를 이용해서 입주민 생활 데이터를 불법 수집했어요. 최세라가 그 사업의 실무 운영자고 노정인이 법인 대표 역할을 맡았어요. 박준혁은 건물 내부 감시자였어요. 이주환이 네트워크 이상을 발견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USB에 담았어요. 노정인이 박준혁을 통해 이주환을 제거하려 했어요. 강혁이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제거라는 게 죽이는 걸 의도했는지는 아직 불명확해요. 그렇죠. 박준혁이 그냥 겁만 주려고 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더 강하게 나가려고 했는지, 그 부분을 박준혁이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해나가 세종 앱을 열었다. 박준혁 이전 직업 관련해서 추가 조회했는데요. IT 스타트업 이전에 이력이 더 있어요. 군 복무 중 헌병대 출신이에요. 헌병대. 그리고 제대 후 짧게 경호업체에 근무한 이력이 있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준혁은 전문 요원이에요. 이봉준이 고용한 사람이에요. 겁만 줄 생각은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공항 경찰대가 출국 게이트 근처에서 노정인을 확보해두고 있었다. 노정인은 캐리어 2개를 들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밑이 부어 있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강혁이 다가갔다. 노정인 씨. 노정인이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체념이 담겨 있었다. 변호사 부를게요. 그렇게 하세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봉준 씨 지금 어디 있어요? 노정인이 입을 다물었다. 노정인 씨, 박준혁은 이미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최세라도 곧 소환될 거예요. 이봉준 씨가 이 상황을 알면 노정인 씨가 가장 먼저 위험해져요. 노정인의 눈이 흔들렸다. 저는 사람 죽이는 것까지는 몰랐어요. 알아요. 박준혁한테는 이주환을 겁주고 USB를 빼앗아 오라고만 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이봉준 씨 연락처 있어요? 노정인이 핸드폰을 꺼내 번호 하나를 열었다. 이해나가 번호를 찍었다. 이봉준 씨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서울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서울에 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강혁 탐정사무소. 강혁은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이해나는 세종 앞에 앉아서 밤새 정리한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있었다. 송태풍이 실험실에서 올라와 문 앞에 섰다. 박준혁이 조사실에서 진술했어요. 내용이 뭔데요? 오우현이 전화로 브리핑했다. 이주환이 옥상에서 자신에게 대항했대요. 박준혁은 USB를 빼앗으려다가 격투가 벌어졌다고 해요. 이주환이 박준혁의 손목을 잡고 버텼고 박준혁이 이주환을 밀쳐서 실외기에 머리를 부딪혔대요. 박준혁은 사고라고 주장해요. 사고라고. 네. 의도적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라고 주장해요. 강혁이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해나가 그를 바라보았다. 강혁의 눈이 어딘가 먼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탐정님, 뭔가 이상해요? 강혁이 고개를 돌렸다. 이주환 씨가 옥상에서 죽었어요.
실외기에 부딪혀서. 그런데 이주한 씨 손바닥 상처가 이상하다고 이해나 씨가 했잖아요. 네. 방어흔이 아니라 무언가를 강하게 잡은 흔적이라고요. 격투 중에 박준혁 손목을 잡은 거라면 손바닥에 그 정도 상처가 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요? 그런데 이주한 씨 맨발이었어요. 신발이 없었어요. 격투 중에 신발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는 달라요. 강혁이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다. 마커를 들고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이주한 씨 문자 발송 시각 밤 11시 22분. 핸드폰 전원 꺼진 시각 11시 29분. 그 사이에 7분이 있어요. 그 7분 동안. 7분은 누군가를 만나러 이동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이주한 씨가 문자를 보내고 나서 방에서 나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에어컨 실외기 뒤에 웅크려서 뭔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지켜봤다는 거요? 이주한 씨가 먼저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 이후에 박준혁이 올라갔고요. 이해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이주한 씨는 옥상에서 이미 뭔가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박준혁을 피해서 숨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옥상에 올라간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주한 씨가 목격하려고 했던 것. 그게 뭔지를 알아야 해요. CCTV가 그 시간대에 삭제되어 있으니까 옥상에서 그 시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방법이. 이해나가 멈추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탐정님. 옥상 CCTV는 최세라가 삭제했어요. 맞아요. 최세라가 CCTV를 삭제한 게 박준혁을 위해서였다면? 박준혁이 최세라한테 연락했어야 해요. 맞아요. 그런데 최세라는 오늘 노정인한테 처리하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박준혁과는 직접 통신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럼 CCTV를 삭제한 건 박준혁을 위한 게 아니에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최세라가 CCTV를 삭제한 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옥상에서 그 시각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해나가 손가락으로 이마를 두드렸다. 이봉준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봉준이 그날 밤 직접 옥상에 있었어요. 이주한 씨가 그것을 보려고 올라갔던 거예요. 이미 이봉준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나가 세종 앱을 열었다. 세종, 이봉준의 그날 밤 동선 추적해. 히코리 빌리지 근방 기지국 핑 기록. 세종이 통신사 데이터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수십 초 후. 이봉준의 핸드폰 기지국 기록. 사흘 전 밤 10시 40분. 히코리 빌리지 반경 200m 이내. 방이 조용해졌다. 그날 밤 이봉준이 그 건물에 왔어요. 이해나가 말했다. 이주환이 이봉준을 옥상에서 목격했어요. 이봉준이 옥상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이주환이 실외기 뒤에서 그것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박준혁이 올라와서 이주환을 발견했어요. 강혁이 팔짱을 꼈다. 이봉준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봉준은 이주환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목격했어요. 과실치사가 아닐 수 있어요. 박준혁은 이봉준 앞에서 이주환을 처리했어요. 사고가 아니라. 이해나가 세종에 말했다. 세종. 이봉준 현재 위치 추적 시작해. 강혁의 친구 강태룡 장군이 도움을 준 건 그날 오후였다. 강혁은 강태룡에게 전화를 했다. 태룡아, 혀가 무슨 일이야? 제7사단장 강태룡의 목소리는 굵고 낮았다. 이 남자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목소리가 그랬다. 이봉준이라는 사람 추적하는데 이 사람이 위성 통신 장비를 쓰고 있어. 일반 기지국 핑 추적이 안 돼. 군 위성 추적 시스템으로 도움받을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법적 근거가 있는 추적이야? 형한테 영장 발부받을게. 그럼 상부에 보고하고 협조할게. 위성 기기 기종이 뭔지 알아? 이해나가 세종으로 조회한 결과를 강혁에게 건넸다. 가나안 일렉트로닉스 STS-700 계열이야. 알았어. 30분 있어봐. 강혁이 형 강민혁에게 전화해서 영장을 요청했다. 강민혁이 처리하는데 20분이 걸렸다. 강태룡이 다시 전화했다. 위치 잡혔어. 경기도 가평이야. 좌표 문자로 보낼게. 이해나가 이미 무인 승용차를 설정하고 있었다. 강혁 탐정사무소 옥상에서 헬기가 출발하는 게 더 빨랐다. 이해나가 옥상으로 올라갔다. 헬기가 합정동 상공을 벗어나 북동쪽으로 향했다.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한강이 석양빛에 물들었다.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호수 근처의 외딴 펜션이었다.
인적이 드문 산 중턱이었다. 헬기가 인근 공터에 내렸다. 강혁과 이해나가 내렸다. 오우현 경위와 은평서 형사 2명이 차로 뒤따라 도착했다. 펜션 건물은 2층짜리 목조 건물이었다. 불이 켜져 있었다. 안에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다. 오우현이 정문을 두드렸다. 경찰입니다. 이봉준 씨 계시면 문 열어주세요. 기다렸다. 30초, 1분, 안에서 소리가 났다. 뒷문으로 나가려는 발소리였다. 강혁이 움직였다. 건물 옆면을 타고 빠르게 뒤쪽으로 돌았다. 골목이나 좁은 공간에서의 추격은 그의 본능이었다. 강력계 시절 몸으로 익힌 공간 감각이 발동했다. 뒷문이 열리면서 남자가 뛰어나왔다. 이봉준이었다. 주간지 인터뷰 사진과 같은 얼굴이었다. 강혁이 이봉준의 앞을 막아섰다. 이봉준이 방향을 틀었다. 산 쪽으로 뛰었다. 이해나가 차에서 드론을 꺼내 띄웠다. 드론이 이봉준의 머리 위를 따라가며 조명을 비췄다. 강혁이 뒤를 쫓았다. 경사진 산길이었다. 이봉준이 나이에 비해 건각이었다. 하지만 강혁은 달랐다. 좁은 지형을 읽는 능력이 달랐다. 강혁이 이봉준보다 앞서 나무 사이를 가로질러 길목을 끊었다. 이봉준이 멈추었다. 강혁이 이봉준의 팔을 잡았다. 이봉준 씨. 더 이상 도망칠 곳 없어요. 이봉준이 숨을 몰아쉬었다. 당신이 누구야? 강혁 탐정이에요. 드론 조명 아래서 이봉준의 얼굴이 보였다. 공포, 분노, 체념. 그 세 가지가 뒤섞인 얼굴이었다. 저는 죽이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이봉준이 말했다. 저는 USB만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직접 있었어요. 이봉준이 입을 다물었다. 오우현이 올라왔다. 수갑이 채워졌다. 강혁이 이봉준을 바라보았다. 이봉준 씨가 그날 밤 옥상에 있었어요. 이주한 씨가 죽는 걸 직접 봤어요. 그리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살인 방조예요. 이봉준이 고개를 숙였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이봉준의 진술이 시작되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다. 빌리지 데이터 솔루션은 실제 유효한 사업이에요. 사람들의 생활 데이터는 황금이에요. 마케팅 회사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아세요? 보험사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아세요? 이봉준이 조용히 말했다. 히코리 빌리지는 제가 설계한 실험 단지예요. 입주민들이 모르게 모든 생활 데이터를 수집하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와이파이 장비부터 공용 세탁기, IoT 센서까지 전부 3년치 데이터면 IPO에서 기업 가치가 몇 배로 뛰었을 거예요. 이주한 씨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네트워크 침투 시도를 해서 알람이 울렸어요. 서버 접근 로그를 보니까 상당한 수준의 해킹 실력이었어요. 그 사람이 데이터를 외부로 빼낸 흔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USB를 회수하려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밤 옥상에 직접 왜 갔어요? 이봉준이 침묵했다. 박준형만 보낸 게 아니에요. 직접 이주한 씨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설득이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합의금을 줄 생각이었어요? 그런 방향이었어요. 강혁이 이봉준을 바라보았다. 이주한 씨가 거부했어요? 이봉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이미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아서 복사본까지 만들어놨다고 했어요. 협박이었는지 경고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준혁이 그가 멈추었다. 강혁이 기다렸다. 박준혁이 먼저 움직였어요. 저는 말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봉준이 눈을 감았다. 이미 늦어 있었어요. 강혁이 의자에서 일어섰다. 조사실 밖에서 이해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때요? 강혁이 한숨을 쉬었다. 이봉준은 직접 손을 댄 게 아니에요. 박준혁이 이주한 씨를 실외기에 밀친 건 이봉준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고 막지 않았어요.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살인 방조가 성립해요. 법적 판단은 판사가 해요. 우리가 할 일은 끝났어요. 이해나가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다. 그것은 단순한 수면 부족의 피로가 아니었다. 강력계 시절부터 이어온 피로였다. 한 가족의 삶이 단 하룻밤 만에 무너지는 것을 옆에서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하는 사람의 피로였다.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탐정님. 이나경 씨한테 연락해야 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나경이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시신 확인을 마치고 나온 뒤였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울지 않았다. 울음이 다 마른 사람의 얼굴이었다. 강혁이 그녀 앞에 섰다. 이나경 씨, 이나경이 강혁을 바라보았다. 오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강혁이 이나경에게 전부 이야기했다. 히코리 빌리지가 무엇이었는지, 이주환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날 밤 옥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나경이 듣는 동안 손을 무릎 위에 꼭 쥐고 있었다. 한 번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강혁이 말을 마쳤다. 이나경이 한참 있다가 말했다. 오빠가 겁쟁이가 아니었군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주환 씨는 용감한 분이었어요. 혼자서 그 시스템 전체를 추적했고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지키려다가 강혁이 말을 마치지 않았다. 이나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다시 고이기 시작했다. 이해나가 이나경의 어깨를 감쌌다. 은비령 변호사가 합류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이해나의 베프이자 대형 로펌 대표인 그녀는 이나경의 민사소송을 무료로 맡겠다고 했다. 이봉준과 최세라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 피해 소송이었다. 히코리 빌리지 입주민 전체가 피해자였다. 이 사건은 판례를 만들 사건이에요. 은비령이 강력탐정사무소 회의실에 앉아 말했다. 그녀의 눈이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IoT 불법 데이터 수집에 대한 법적 책임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이번 판결이 기준이 될 거예요. 강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장판사 김병기가 나중에 강혁에게 전화를 했다. 강혁아. 이봉준 사건 담당 판사 내가 됐어. 그래? 공정하게 할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김병기가 잠시 뜸을 들였다. 이해나 씨 요즘 잘 지내? 강혁이 피식 웃었다. 잘 지내요. 다음에 같이 밥 먹는 자리 좀 만들어줘. 알겠어요. 통화가 끊기고 나서 이해나가 강혁의 표정을 보며 물었다. 누구였어요? 김병기 판사요. 이해나가 의미를 알아채고 고개를 돌렸다. 귀가 살짝 붉어졌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일주일 후 이봉준은 살인방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박준혁은 과실치사와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었다. 강민혁이 담당 검사팀을 직접 지도하고 있었다. 최세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노정희는 증인 협조 대가로 감형을 협상 중이었다. 히코리 빌리지는 빌리지 데이터 솔루션과의 모든 계약이 해지되었다. 입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 데이터가 몇 년간 불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허남주는 히코리 빌리지에서 이사했다. 그 이후에 인디 밴드 앨범을 발표했다. 앨범 첫 번째 트랙 제목이 히코리였다. 이나경은 강혁탐정사무소에 정식으로 감사 편지를 보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다. 강혁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책상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다. 이해나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탐정님, 강혁이 서랍을 닫으면서 올려다보았다. 이나경 씨 오빠가 모은 증거가 없었으면 이 사건 풀기 더 어려웠을 거예요. 맞아요. 이주환 씨가 실제로는 제일 훌륭한 탐정이었는지도 몰라요. 강혁이 잠시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이주환은 이미 스스로 모든 것을 추적했다. 그것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다. 그가 모은 USB가 없었다면 이봉준과 박준혁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을 것이다. 강혁이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합정동 골목에 저녁빛이 깔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포대교 위로 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였다. 한강이 저물어가는 하늘을 반사했다. 이해나가 강혁의 옆에 서서 같은 풍경을 바라보았다. 다음 의뢰는 뭐가 올까요? 강혁이 대답하지 않았다. 이해나가 고개를 돌려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쉽게 읽히지 않는 것들이 담겨 있었다. 이해나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귀가 붉어지는 것을 그녀는 애써 숨겼다. 그날 밤 강혁탐정사무소는 조용했다. 송태풍 박사는 실험실에서 다음 사건을 위한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다. 나정희는 데이터 정리 작업 중이었다. 이해나는 세종 앞에서 보고서 마지막 줄을 쓰고 있었다. 강혁은 혼자 창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봉준은 데이터를 황금이라고 했다. 사람의 생활 패턴을 숫자로 바꾸면 돈이 된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뭘 먹고 어디를 가는지. 그것이 황금이라면 사람 그 자체는 무엇인가. 이주하는 그 황금 채굴 시스템을 혼자 발견하고 혼자 추적했다. 겁이 많지 않았을 리 없다. 사흘 전 밤에 여동생에게 보낸 문자. 이 동네 사람들 이상한 것 같아. 그 말 안에는 공포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움직였다. 강혁은 형사 시절에도 탐정이 된 후에도 언제나 이 부분에서 멈추어 서게 되었다.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에 사라지는 것. 그 잔인한 진실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이 끝난 후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지켜보는 것이었다. 이나경이 살아남을 것이었다. 오빠의 용기를 알게 되었으니까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다. 강혁이 낮게 중얼거렸다. 히코리 디코리 독, 생쥐가 시계 위를 달렸네. 시계가 하나를 쳤네. 생쥐가 도망쳤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재벌이라 해도 상관없었다. 그 뒤를 끝까지 따라가 지켜주는 것, 그것이 강혁 탐정사무소가 존재하는 이유였다. 그가 창에서 돌아섰다. 사무소 문 위의 간판이 건물 외벽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강혁 탐정사무소. 다음 의뢰는 내일 올 것이었다.